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그건 뭘까요? 뭐 그렇게 챙기는 게 있길래 이렇게 비밀이 많은가? 우리는 그런 비밀 안 된다. 다 공개한다. 최근 비밀 외교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죠. 우리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도 외교적으로 민감한 걸 뭐 당장 실시간으로 공개했다가는 그건 우리 국익에 큰 손상이 되니까 30년이 지난 문건은 이제 공개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고요. 민감한 아주 예외적인 내용을 빼고는 되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도 30년이 지난 94년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정부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조금 몇 년 한 5년 늦게 공개가 됐습니다만 89년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했던 임수경 사건 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1994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가 됐는데 네. 페이지 수가 무려 38만여 줄. 남북 간의 무수히 많은 비밀 대화들이 이 문건으로 30년간 봉인돼 왔어요. 이걸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쫙 풀어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은 국내 유일 이만급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죽었다는 걸 우리는 믿었을까? 우리 대사들이 나가 있는 각국의 다른 나라들 믿었을까와 관련된 얘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만급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수경 사건하고 이게 이제 김일성 사망 관련된 비밀 문서입니다. 이게 무려 2,900장입니다. 2,900장입니다. 이거 2주일 동안 밤을 새셔가지고 이거를 중요한 것만 뽑으신 거예요. 어머 진짜? 누구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자, 오늘 다뤄될 내용 중에요. 중요한 키워드가 벌써 이 문건에 몇 개 등장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과 임수경. 자, 북한은 왜 이런 내용의 외교 문건을 보냈을까? 일단은 그 배경이 된 사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89년 7월이네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문익환 목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축전 참가 대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여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로 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딱 보면.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서 도쿄, 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평양에 들어갑니다. 공동 권통해서 패션 나온 단발머리. 아니죠, 패션이 완전. 패션이 아니라 앞에 단추 다 열고.
이번에 그때만 뭐 구멍만 까딱해. 대학생 대표연합의 임수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애정 어린 인사드립니다. 풀린 외교 문건에 따르면은 그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제3세계나 아니면 공산권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파티인데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여기서. 일단 북한 당국은 세계 학생 축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어요. 아, 와라 남쪽의 대학생들이요. 그 남쪽인 대학생들도 오라고 했으니까 가려고 했겠죠. 근데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허가를 해줬을까요? 안 해주겠죠. 그때가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죠.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주셨을까? 한국 정부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뭔 근데 잘못인 거예요? 왜 몰래 들어가요? 이랬다 저랬다라니! 들어보세요. 뭔 잘못? 왜냐면 88년도 당시에는 이미 뭐 동구권이 다 붕괴가 된 이후였고요. 여러 이 공산권 국가들이 개혁 개방을 다 선언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당시 노태우 정부가 1988년에 이제 헝가리와도 수교를 맺고 그걸 시작으로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등등등등등 수교를 계속 맺으면서 북으로 뻗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냉전도 끝났겠다. 당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북한이 뭐 학생 애들 데리고 파티한다는데 다녀와 라고 처음에 허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하나 빵 터집니다. 축전 4개월을 앞두고 제야 운동권 세력의 뭐 대부쯤 여겨졌던 문익환 목사가 무단으로 방북하는 사건이 빵 터집니다. 꽤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죠. 이것은 사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던 거죠. 특히나 이렇게 하나 둘 무단으로 방북하다 보면 이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라는 판단과 우려를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청년 축전 참가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당시에 이제 또 생존해 계셨던 운동권 대학생이었던 준건이 형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운동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증거 증인. 87년에 시민 대항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88년에 이어서 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이 거의 2배가 오르거든요. 분위기 좋았지. 쫙 나가고 이걸 타고 막 가야 되는데 그때 문익환 목사가 딱 방북을 해버리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공안정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예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뭐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싫어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대협에서는 그렇잖아요. 정부가 애초에 허락해줬는데 또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보낼 수는 없거든, 모양 빠지게. 그래서 보낸 겁니다. 다만 이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북경 루트가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럼 감시를 받잖아요. 원래 가장 짧은 경로는 일본의 동경을 거쳐가지고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정보기관의 감시를 엄격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으로 갔다가 거기서 엉뚱하게 지구 반대편에 서베를린을 가서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가고 동베를린에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고 모스크바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한 바퀴,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죠. 그런 우회로를 찾은 거죠. 거의 지금 반 바퀴 돌았다는 게 그렇죠. 과언이 아니네요. 그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보도는 됐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건이 나오면서 그 루트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동베를린의 체류 중이며. 그러니까 저것도 다 확인을 한 거네요. 네, 확인한 거죠. 그대로.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임수경이냐를 두고서도 이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군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좀 경계도 받고 감시도 받으니까 어린 여학생 하나를 띡 보낸 거예요. 허를 찌른 거죠. 그게 임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임수경 아버지가 대국민 사과문을 또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미리국 임양 아버지의 대국민 사과 편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이 아이를 기른 아버지로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그래요? 우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뜻밖의 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무리를 빚은 것이 송구할 따름입니다. 와.
이 사건이 정말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문익환 목사 아니면 황석영 작가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방북을 하는 건 봤어요. 근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4학년 학생이 혼자 북한으로 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대가 세고 혁명적인 그런 여전사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임수경 씨가 알고 보면 굉장히 여리고 조용하고 공부만 해요. 예? 예?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제 학생이었거든요. 아니 임수경 씨가 나이가 더 많은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나랑 동갑인데 썬킴하고 나하고. 제 제자였어요. 한국 근현대사의 단장이가 나와요. 역사에서요, 뭐 역사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함께 계시는 포레스트 검프. 아니 나는 썬킴이 잘 들어. 나는 당신 편이잖아, 친구고. 오늘 뻥 항상 천진이 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 친구 남희석의 이름을 걸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지 마. 명대보증이야. 팩트. 뭔데요? 이제 99년도, 2000년도 그때 그 외대 어학원에서 이제 영어과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10년 10년도 아니라 99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네네. 한국 외대 어학원에서 이제 영어과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제 수업에 통일의 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알잖아, 임수경 씨를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잘 몰라, 통일의 꽃인지는. 저는 알잖아요. 야, 통일의 꽃이 내 수업을 들어왔네? 그래서 한 6개월 한 학기 정도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가 이제 신상옥 감독, 조 감독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강의를 하던 때였거든요. 북한 갔다 온 사람과는 다 뭔가 인연이 있다. 말 된다. 배우 조정 아니야? 신상욱 감독을 또 아주 근거리에서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상훈 감독이 이제 페이드 아웃 되니까 임수경 씨가 들어오네요. 그러네. 대박이다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항상 수업을 들을 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통일의 꽃과는 달리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탄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그 증언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임수경 씨를 직접 만났던 일본 관계자의 증언인데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어요. 어머. 평양 축전에 특별 초청객으로 간 일본 중연이 임수경을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인상을 말했는데 영웅주의적 분위기는 없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학생의 인상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정말 통일의 꽃으로 평양에 갔던 그 임수경이 아니다 이거죠. 되게 발랄한 모습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가면 그런 혁명투사였는데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대표연합의 임수경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애정 어린 인사드립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실 말하면 이제 청년층을 대변하는 한 인물이 이제 북한에 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데요. 우리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던 것 역시 북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 여대생의 무단 방북, 과연 어떤 반응이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패션이 세련돼. 저 때 저게 유행이었어요. 저 땡땡이 물방울 몸빼. 유명한 장면이요. 이때 뭐 이제 인파가 말이 안 했어. 저 청바지 있었죠. 저 고등학교. 청바지가 지금도 못 입는데 당시의 대학생들은 다 교복이잖아요. 청바지가 사실은. 하얀 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7천만 결의 절절한 통일의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맞아. 발랄하다. 민감하고 막. 와, 그때 진짜 인기가 저렇게 있었어요? 제가 당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그 13사 청년학생 축전 준비로 그 학생들도 중학교 할 때 항상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다 바꾼 거예요. 축전에 대한 노래로. 햇빛은 넘치어라 평양 하늘에 이 노래 부르고 TV를 계속 틀게 되면 축전에 대한 노래만 나면 하늘 넘어 평양을 찾았어 보들이 오네 인민의 행복을 하려고 찾아온다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애들한테 가르쳐줬다고요? 네, 노래 보급도 하고 암기도 시키고 TV만 켜면 이 노래 나가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 가사가 하나도 안 까먹어져요. 그러네. 귀 깨지도록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전 인민이 여기에 집중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 지상낙원을 보려고 전 세계 청년 학생들이 보러 온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낙원이구나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남조선 그 전대협 대표도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저렇게 왔구나. 우리 기준에서 목숨 걸었다고 생각하죠. 가면 죽을 거니까. 평양외국어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임수경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 연령대에서 평양외국어대학에서 뽑았습니다. 몇 명을 좀 뽑았는데 뽑는 기준이라는 게 뭐 인물도 봐야 되고 키도 봐야 되고 뭐 품성도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다 봐서 몇 명을 뽑는데 거기에 동원돼 갔다고 정말 말이 아니었었거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서로 뽑히 갔다고. 저는 무슨 그때 당시 대학 1학년이었었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를 위주로 해서 뽑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원할 염두도 못 냈고. 근데 완전히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임수경이 정말 그야말로 김일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이제 차만 임수경이 탄 차만 지나가게 되면 다 이어쌌거든요. 인파가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기본 도로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청년 대학생들은 같이 따라 달리면서 임수경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같이 뛰면서 뭐 절국통이라고 선막 흔들면서 진짜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평양시 자체가 통일을 뭐 딱 통일이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실제 뭐 북한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에서 미녀 응원단이 오면 같은 또래 우리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뭐 그분들이 부르는 뭐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도 같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들도 만나면 야, 어디 봤어? 그 북한 응원단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적국으로 여겼던 이 남조선에서 웬 어린 여대상이 온다라는 것에 또래 동년배들은 호기심이 있었을 거고 그걸 계속 북한 이 정권이 이용을 한 거죠.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얼마나 이렇게 성대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허용을 했던 거예요. 뭘 허용했냐? 첫 번째는 임수경의 이 방북기를 매일 TV에서 방영을 해줬어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인기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군중을 동원해줬어요. 따라다니게 하고 환호를 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군중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래 여학생이라는 호기심이 맞물리니까 이제 유행처럼 퍼져나간 거고 북한이 그걸 뒤에서 즐기면서 사실은 다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임수경이 인기도 있었겠지만 그 인기는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 북한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철저하게 이제 임수경을 이용을 한 것이죠.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소문도 퍼뜨렸어요. 당시에 임수경과 그 당시 북한 당대 최고의 미남 톱스터가 열애를 한다. 열애설. 일단은 그 남자 스타가 누구냐? 북한 영화 홍길동의 주연을 맡아서 북한 내에서 너무 인기가 있었고 북한 여자들이 다 저 배우한테 시집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남자 배우 리영호. 야, 홍콩 스타처럼. 홍계생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느낌. 네, 당시에 북한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북한 당 간부들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리용호에게 임수경과의 어떤 결혼 의사를 물어봤다라는 루머까지 루머입니다, 루머. 돌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대단했으면 그걸 기록 영화로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근데 보면서도 이제 어린 마음에도 야 수령님의 몸에 막 이렇게 손을 툭툭 갖다 대고 뭐 고개만 까딱하고 근데 저걸 살려뒀어?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랑 말하는데 뭐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았을까? 우린 세대 교체가 됐으니까 젊은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이 말을요 정말 잘하긴 하더라고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북한의 대학생들은 그 또래 대학생들이 이렇게 원고대로 읽던지 네. 이렇게 표정이 딱 정해진 데서 정해진 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을 보니까 거침없이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나중에 이 임수경 학생의 그런 말 잘하는 걸 보면서 북한의 대학생들도 웅변 기술을 좀 가르쳐라. 그래서 학교에서 웅변, 그러니까 스피치 교육이죠. 그런 것까지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인기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온 거는 좋아. 이거 잘 써먹으면 돼. 근데 너무 럭비공이야. 그렇죠. 말 안 듣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시킨 것처럼 야 장군님 만세만 해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굶어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최초의 한류는 그 K 운동권 한류예요. K 운동권 한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조선은 하나다가 아니라 조선은 사실 그쪽 국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온 구호가 조국은 하나다가 된 거예요. 임수경은 한결같이 조국은 하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부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김일성이 임수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쇼를 하나 선물을 했거든요. 직접 걸어줍니다. 정말 북한에서 난리가 나죠. 북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 쇼를 걸어줬다면 가보죠. 근데 북한에 걸어준 그 쇼를 갖다가 뭐 자리에다 깜빡 잊고 그냥 일어나 버려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컴퓨터 자랑을 했습니다. 딱 가가지고 컴퓨터실 가가지고 막 컴퓨터 딱 보여주니까 임수경이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진짜 했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조선 인민들은 뭐 미제에게 착취당하고 뭐 수탈당하고 그래가지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때깔도 좋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들이 통제가 없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막 이용을 해먹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순간이 왔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임수경 씨 때문에 남한도 문제였지만 양쪽이 다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북한이나 김일성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는 맞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국도 굉장히 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국가보안법 위반한 그 현행범은 맞긴 맞는데 북한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은근히 약간 북한을 역관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임수경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분석 그 연구 논문들이 나왔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제가 이제 주목했던 그 연구 논문은 이거였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집단과 개인의 충돌이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고 똑같은 바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집단에 하나의 개인이 와서 빵 충돌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의 헤어스타일, 자기 마음대로의 패션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무너지는 그 금이 간 계기가 바로 임수경의 방북이었다.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통일의 꽃이자 이제 자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임수경 씨. 사실은 방북을 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행동 등을 통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이제 굉장한 충격을 주었는데 더 큰 충격은요, 오히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까지 소화한 상태에서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 그 순간 펼쳐지게 됩니다. 돌아올 날이 되자 임수경 씨는 자신이 방북했던 루트를 다 버린 채 오로지 판문점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진짜. 나는 판문점을 통해서 갈 거예요. 불법이잖아. 안 되잖아요. 야,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안 된다. 유엔사가 허락을 안 그래요. 해주지. 자, 외교 문서를 보내요. 판문점 앞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살길이다. 조국 통일 이룩하자.
하고 있을 임수경 학생과 여기에 동참한 세계평화일보 인사들을 간신 기각하는 농성을 했다고? 아니 돌아올 때는 이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경유해서 와도 금방 오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판문점은 꼭 통해서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북했던 목적이 뭐예요? 통일을 위해서 분단된 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방북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에는 그것이 또 통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갔던 그 길을 그냥 한 걸음 네 걸음은 바로 되는 거다. 이런 또 상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 귀환하겠다 한 날이 7월 27일이거든요. 그날이 정전협정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리로 이제 들어오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수많은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딱 넘는 이거보다 더 큰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로 질 수는 없죠. 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쪽에서는 체포되거든요. 그 모습까지 보여줘야지 퍼포먼스가 완성되는 거죠. 북한도 판문점을 통해서 임수경을 내려보내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그 비밀이 해제된 외교 문건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7월 20일에 남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냅니다. 임수경 학생이 판문점으로 가려는 건 끊어진 민족의 혈맹을 이어보려는 애국적 소행이다. 판문점으로 갈 수 있게 해줘라. 북한이 우리 쪽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신변 담보도 해줘라. 내무부 장관이나 총리 명목으로 안전 보장을 해줘라.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의 이 요구를 대했을까가 또 문건에 공개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국 영토 내로 출입할 수 없다. 라는 원칙을 당연히 우리 쪽에선 밝혔고요. 무단으로 방북한 뒤 판문점으로 입국하는 걸 허용할 경우에 위험한 선례가 생길 수 있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다가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으로 유엔사도 반대를 했다라는 입장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오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예. 오지 말라는 반대로 돌아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문점을 건너온다면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당시에 문건으로 작성했던 게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구나.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했던 게 불법 방북한 루트가 아니라 불법 방북한 사람이 판문점을 통해서 오는 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활동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고 또 북한이 이제 공세를 하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견뎌내기가 이제 싫었던 거죠. 박수 치면서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사실 그때 그 7월 27일 날 아침부터 이미 이제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거의 임수경 그리고 또 이제 문규현 신부도 그때 같이 이제 방북해서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남쪽으로 그냥 밀어내겠다는 거였고 우리 쪽에서는 막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또 학생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뭐 가자 판문점 이래가지고 또 판문점 그 가는 길을 또 막고 여기 통일로에서 막 막고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절대로 허용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시간대별 상황 일지로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7월 27일 날 임수경 관련 판문점 동향 이런 비밀 문건에 보면 아침 8시 반에 벌써 북측 군정이 군사정전위어가 650명이 오늘 JSL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측 지역 출입에 반대하지 않겠다.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는 해줘요. 이 상황을 시시각각 이제 서울의 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13시 16분 임수경이 통일각 앞에서 연설. 13시 55분 임수경 연설을 끝내고 판문각 안으로 북측 판문각 건물로 다시 입장한 거예요. 그리고 15시 점심 식사 후 3, 3, 5 통일각 및 판문각 주변으로 밥 먹고 나서 다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회담이든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상황이든 또 평양에서 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화 통신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건 상황 보고입니다. 이거 안 하면 뭐 알 수가 없어요. 서울에. 근데 이게요. 얼마나 긴박한 거냐를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분단위가 돼 있잖아요. 16분, 17분 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측 입장은 애매한 게 이거 계속 안 받아? 어떻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임수경 씨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요. 근데 이 단식 농성이 당시 북한 사회에 또 다른 큰 충격을 준 게 뭐냐면
배급 끊기면은 자연스럽게 단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 시위와 항의의 그런 표현으로 단식을 하는구나. 없는 거구나. 라는 충격을 줬다고 해요. 밥 달라고 시위를 해도 밥을 끊으면서 시위하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먹는다고. 그때 그 단식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영화로 계속 보여줬거든요. 네. 그때도 그것도 기가 빠지는 장면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북한 평양 주민들이 그때 보약이고 보약 다 해서 그것도 보내준 것도 또 국까지 방영을 다 했어요. 임수영 씨한테 네, 보약 다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한 게 집에서도 임수경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할까? 수령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 했는데 여기 살지. 여기도 편하겠는데 혹시 또 그렇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사형이나 총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상식으로는 가난하고. 가면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겨수형이나 이런 총살을 당하겠는데 굳이 왜 가려고 하나 여기서 살지? 굳이 왜? 이런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 이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단식을 했습니다. 혼자 단식을 한 게 아니고 연대의 표시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다 같이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슨 통일의 꽃 한 대만 아까처럼 무슨 꿀단지요, 무슨 보약이요, 인삼, 산삼을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굶었다고 하면서 보약 하나 받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투덜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빌었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그 자기의 체제 선전을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여겼습니다. 선전선동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통일의 꽃 임수경이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선 괴뢰도당의 방해 작동으로 지금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누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누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TV를 통해서. 그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남순 일당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어린 처녀를 왜 안 받아주냐?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어찌됐건 임수경은 판문점에서 5일 단식을 이어가다가 이 단식을 일단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으로 철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루트로 귀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판문점 귀환을 포기한 건 아니죠? 아니죠. 북한 당국이 이 패를 놓칠 리가 없죠. 당시에 평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이 좀 궁금했거든요. 외교 문건을 통해 공개가 됐어요. 북한이 임수경의 판문점 귀환을 위해서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 접촉을 먼저 제의했고요. 북한은 전방위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국의 이제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실무 접촉하자라고 곧바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다 정전협동 위반이다라고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임수경이 자신이 살던 거주지로 돌아가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엔사에 8월 15일 귀환 날짜를 그냥 일방 통보를 해버립니다. 북한이. 그러자 유엔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또 거절합니다. 그건 당신들 입장이고 그 유엔사 문건에 보면 당신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분정의 기록은 자 보시죠. 당신 측과 대한민국의 동의에 의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그 누구도 넘는 것을 국제연합군이 방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당신 측은 문제의 남한 학생이나 또는 그의 동행자들이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 유엔사 측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임수경은 8월 15일에 북한이 통보한 날짜에 판문점을 통해서 왔습니다. 걸어서 46박 47일 만에 판문점을 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영상 보시죠. 대단. 여기서 막 울고. 다시 만나자. 지금 남측 지역에 들어선 전대협 대표 임수경과 김주현 신부는 공포에 넘친 열광적인 환송에 넘어왔죠. 지금 넘어왔죠. 넘어온 거예요? 네, 넘어왔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화구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지금 뭐 전 세계 외신을 다 탔겠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상호 동의가 없는 상태로 민간인을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근데 북한 측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대면서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넘어온 임수경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국가보안, 지금도 살아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잠입 탈출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측에 인도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헬기를 타고 쭉 판문점에서 떠서 국립극장 마당에 이제 내립니다. 네, 남산.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사가 끝나고 나서 탈출, 잠입, 고무 찬양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 끝에 결국 최종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죠. 징역 5년? 네. 안 그래도 북한에서 안 올 되게 생각이지. 임시경 씨 돌아간 다음에 무수한 소문들이 돌았거든요. 정신형 먹었다더라, 사용됐다더라. 그런데 대다수가 정신형이라더라. 라고는 소문이 막 돌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소문을 들은 누군가가 그 임시경 씨, 깜방에 갇혀있는 임시경 씨 입장에서 노래를, 자작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이 장기자랑 하라면 다 이 노래 불렀거든요. 저 하늘가에 기러기 떼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데 이내 몸은 철창 속에 갇힌 몸 되었어. 이런 노래 엄청 많이 사용해. 임수경 씨 입장을. 네, 임시경 씨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린 그 노래 부르면서 울었어요. 22살 내 나이 22인데 뭐 꽃필 때로 꽃필 나이인데 뭐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2살 나이에 철창 속에서 썼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 철창 속에 같이 뭐 기러기 떼요? 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된 게. 뭔데요 또? 반전이요. 임수경 씨가 이제 198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제 한국으로 귀환했잖아요. 그 다음해인 1990년 12월에 제3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북한 기자단 20명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요. 20명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아무에게도 통보 안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기자들이 북한 기자들이 어디 갔을까? 바로 이제 림수경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5명의 기자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단 지하철을 타요. 5명의 기자들이. 네. 동대 입구역 지하철역 3호선에서 3호선을 탄 다음에 경복궁역에서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뭐 하냐? 그 앞에서 135번 또 시내버스를 또 갈아타요. 이건 사전에 뭔가 조사하고 온 거야. 왜 조사해온 거지? 그러니까 왜 135번 버스를 탔냐? 누가 도와줬다. 평창동에 있는 림수경의 집을 한번 가보자. 평창동? 그러니까 왜 갔을까? 일단 이 북한 기자들은 모든 것을 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 하면서 카메라까지 다 챙겨가요. 왜 그러면 카메라까지 챙겨가지고 림수경의 집을 찾으러 간 걸까요? 일단 정치범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가족이 정치범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을 것이다. 안 쫓겨났더라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감시받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평창동에 있는 림수경의 집에서 쫓겨났는지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가지고 이걸 기록에 남기자 해서 봤는데 딱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운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 지금 무슨 뭐 자다가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마침 이날 그 외식을 하려고 아버님 딱 차려입고 나가려고 그러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벌써 북측 기자들 그 5명이 잘못 왔구나. 당했다. 이런 느낌이 표정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막 있는데 오히려 임수경 씨 아버님은 딱 이렇게 막 세무 그 잠바에 양복 바지 입고 이렇게 딱 입고 어머님도 막 머리 막 펌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딱 있는데 준비했어. 바닥에 일단 양탄자가 깔려 있어요. 와. 그 당시인데 가죽 소파가 있고 양털 방석이 있고 그다음에 커피를 내왔는데 본차이나 그리고 앞불싸 거기다가 이제 오뎅국, 김치, 뭐 오징어 볶음으로 또 어머님이 국에서 기자들이 왔다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창도 안 보고 늘 있는 집. 망했어. 곁들여서 나온 술이 마주왕. 마주왕이 뭐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와인인데
오젤 와인이야. 마주 앉아를 프랑스어처럼 바꾼 거예요. 마주왕. 예. 그 당시에 마주왕이면 좀 최고죠. 비싸구나. 인데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 표정이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기사거리 안 나온다 이거. 우리 가서 네. 안 본 걸로 하자. 이 아버님이 교육부 공보관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서울 지하철공사가 그때는 끝내주는 직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보관으로 옮겨가지고 82년부터 그러니까 임수경 이 시기면 이미 7, 8년 공직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아주 좋았고 언변도 좋았고. 제가 보건대는 이걸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치범 생소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거는 저희 어머니도 그때 한번 같이 보면서 야, 저 엄마하고 임수경이하고 완전히 판박이네, 붕어빵이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드디어 공개된 여러 가지 비밀 외교 문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수경 씨가 평양에 가서 만났던 김일성이 그로부터 5년 뒤 사망을 합니다. 예. 자, 갑자기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예, 이 관련해서 이번에 또 비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어머니 수령님을 존중이 안치한 영도처가 서서히 영웅대권리에 저 무릎 꿇은 거 봐. 무릎 꿇고 세상에. 일제시대 때 천황한테 하던 7월 6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7월 7일에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와. 이틀 만에. 자, 7월 8일 이틀 만에 갑자기 사망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김일성 사망을 두고 갖가지 미스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만갑에서 김일성 사망과 관련된 비밀 외교 문건 다 공개할 텐데 아직도 기억나요? 1994년 7월 9일 12시 갑작스러운 김일성 사망 발표가 북한 매체로부터 나왔죠. 그런데 실제 사망한 날은 그거보다 하루 전인 7월 8일 새벽 2시 평양 북도 묘향산 별장에서 급성 심장병으로 사망을 한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사망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라는 점에서 우리뿐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충격에 빠졌고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사망하고 나서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8시간 뒤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러니까 7월 8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예정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실무자 접촉이 열렸습니다. 사망하고 8시간이 뒤인데요. 아무런 내색도 없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반 사망한 이후에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도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평양 본국에서 무슨 소요 사태나 김일성 사망과 관련된 일절 언급이나 내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2시에 사망했는데. 그 시점은 이미 죽은 다음이잖아요. 다음이죠. 그리고 밤 9시 방송에서는 김일성이 모로코 국왕에게 생일 축전을 보냈다라는 보도까지 북한이 내보내요. 밤 9시에. 그런데 갑자기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12시에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입장을 갑자기 북한이 밝힌 거니 워낙 사람들이 사실 믿지 않았었어요. 노래 못 부르고 술 못 먹게 하고 그게 한 2달 갔다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갔습니다. 3년 동안 갔습니다. 3년이요? 네. 3년 상이니까 3년 갔습니다. 아니 무슨 공자야?
애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3년상 기간에는 실제적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애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애가 출생하게 되면 이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요. 왜요? 애도 기간에 자꾸 무슨 동작을 한 것으로 되니까 이게 동작을 한 것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3년 동안 왜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예, 결혼식도 못 하고 그다음에 나이 찬 처녀들 총각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는구나. 모두가 다 상주된 마음으로 네. 이 3년상을 치렀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7월 9일 날 결혼식 예정돼 있던 사람들도 다 취소했어요. 왜? 어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잔치상 벌일 때냐? 다 기다렸다 합동 결혼식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이제 머릿속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가 신이 사라져 버리면 집단 멘붕 공황이 와버려 이게요. 맞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왕 히로히토가 그 오금 방송이라고 해서 라디오에 뭐 연합군에게 이제 졌다는 얘기를 해요. 온 일본 열도가 울면서 무오류 무결점인 신인 히로히토가 어떻게 양키들한테 항복을 하냐. 운 정도가 아니라 그때 군 장교들, 민간인들 다 할복 자사가들 수백 명들이에요. 사이판에 만세절벽이라고 있어요. 반자이 클리프라고 해가지고 자살절벽. 자살절벽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이판도 이제 일본 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일본 군들이 다 집단 자살해요. 근데 여기는 북한은 항복한 게 아니라 신이 죽었잖아요.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북한에서 가져왔을 그 충격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을 테고 이 김일성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의 사망 이후의 시나리오를 사실은 일반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얼마나 충격했을지 아는데 남한도 사실 그에 못지않은 충격은 충격이었어요.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호해 단숨에 퍼지면서 TV 방송, 신문사에 호해들이 이제 뿌려졌고 이 영향이 전쟁으로 갈 거냐 아니면 통일로 갈 거냐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기억들. 당시에는 제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에서 모든 언론에 북한 관련한 뉴스를 서비스할 때요. 저도 그때 직장 2년 차니까 북한 관련한 이런 동향들을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왕래 발착이라 그래서 제일 막내가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의 동향을 거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결혼을 한 지 이제 몇 달 안 돼서 친구들을 다 집에 이제 휴가를 내서 불러서 집들이를 하려고 음식을 잔뜩 이제 집사람이 했는데 갑자기 12시 뉴스에 김일성 사망 소식이 나와서 1시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대로 납득고 가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온 기억이 나요. 김일성이 7월 8일에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허탈하다고 해야 될까. 그로부터 17일 뒤에 바로 7월 25일 날 그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막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7일을 앞두고 갑자기 김일성이 이제 사망해버린 거예요. 고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위기가 있었죠. 북핵 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NPT 탈퇴안이 많이 이게 이제 일단락되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망이 딱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우리 군에서는 또 돌발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 하냐면 어차피 비상사태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또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 만에 그냥 분위기가 싹 돌변해버렸죠. 야. 이번에 공개된 그 외교 문건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북한 외교관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당시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의 반응에 대한 이런 문서들이 공개되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 대사관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 캐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 대사관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그때 당시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못했고 북한의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수단이 부족했으니까 북한도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이게 고시시고 날조다 하고 베트남 그 당국에다가 항의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고시 대응
이 프로그램을 예. 불손하게 미리 누군가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는데 하루 동안은 김정일하고 같이 상의하고 할 시간이 필요했고 외교관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외교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교관들인 경우에는 아무리 외부 정보가 많다고 할지라도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는 지시, 이른바 조국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무리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떠들고 해도 북한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외무성 내부에서도 김일성이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던 겁니다. 여기에 또 현지에서 뛰게 되는 그런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미궁에 빠지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 사실은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거를 이제 김정일이한테 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인에 기초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김정일이도 지금 멘붕이 왔던 상태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8일 날에 새벽 2시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9일 12시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이 정보를 일부러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관측도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인터넷이 없었다고 하지만 통신은 다 살아 있었어요. 전화도 있었고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북한 본국에서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의문의 미스테리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망하기 전날까지도 김일성이 너무 건강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김일성이 생존해 있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한번 보시죠.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면 시멘트를 우리가 정상화해야 돼. 시멘트를. 내가 네 마당 말하는 건가 전력, 철도, 이거는 어떤 거 아니? 인민경제의 선양만이라고. 전기하고 그것만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네. 근데 이때 좀 핏대를 많이 올리긴 했어요. 이렇게 정정했는데 내 이번에 카터 보고 회담할 때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우리 못 살 거 보이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다. 그거 안 했어. 그건 나는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두 달 산다. 어버이 소령님의 이 교시가 마지막이 온 교시로 될 줄 우리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 엄청 울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김당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처럼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어버이 소령님. 지금 보신 장면이 사망 이틀 전 회의하는 모습인데 정말 건강해 보이죠. 근데 사실 심장병이라는 게 그렇죠. 바로 직전까지 건강하던 사람도 허트 어택, 그러니까 심장 쇼크로 갑자기 죽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뭔가 역사적 시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김정일이 이 아버지와 반목한다라는 어떤 첩보가 나오던 그 시점에 갑자기 죽었다라는 게 북한 외교관들조차 믿지 못했던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너무 건강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총력의 정보를 다 모았겠죠. 진짜 죽은 거 맞아? 그래야죠. 누가 제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들이 긴급하게 이 현지에 있는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본국, 우리나라로 정보를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외교문서 몇 건을 제가 이번에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대사가 중국식이 북한과 가까우니까 김일성 사망과 관련된 첩보를 빨리 수집한 다음에 우리 본국에 보낸 외교 전보예요. 함께 보시죠. 주 중국 대사가 보냈어요. 외무부 문건이고 3급 비밀로 표기가 돼 있죠.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 접견한 외국 인사가 요르단 대사다. 당시 김일성의 모든 언동은 정상적이었으며 건강도 양호하였고 나쁜 증상도 없었다. 라는 김일성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동향을 중국 대사가 우리 본국에 보내고 있어요. 자, 다음은 베트남 대사가 우리 측에 보낸 이 문건입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에 따르면 김일성은 매우 건강하였고 베트남 측은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을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돌아가셔? 라고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라는 기류를 이 베트남 대사가 우리 쪽에게 본국에 보고를 한 거죠. 오히려 김일성은 최초의 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정력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챙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급기야 본인이 연설할 연설 원고까지 직접 본인이 친필로 손보면서 매일매일 이 회담 준비에 매달려 왔었거든요. 당시 김일성이 작성했다라는 그 연설문, 2004년에 국내에 입국했던 이 통전부 출신의 장진성 시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김일성은 당시 어떤 내용의 연설문을 준비했을까 궁금하시죠?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얼만큼 이 정상회담에 기대를 많이 걸었나. 자, 김일성이 직접 쓴 연설문이에요. 서울 시민 여러분, 백두산에 김일성이 왔습니다. 북조선은 주먹이 강하고 남조선은 잘 삽니다. 이 둘을 합치면 세계 어디에 나가도 우리 민족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나진, 선봉, 청진, 황금의 삼각주를 왜 다른 나라에 주갔습니까? 남조선에 개방하겠습니다. 라고 친필로 쓴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김일성이 정말 이 남북 정상회담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진심으로 어떤 새로운 그 챕터를 만들려고 했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회담 준비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6일에 의전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국기 내걸지 않는다. 의장대 사열 생략하자. 그리고 7일에는 위성전화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위성전화,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8일경에는 사실은 경호 접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딱 일단락이 됐거든요. 회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제 당시의 상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니까 이걸 둘러싸고 이제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김정일이 그때 이미 20년을 후계 수업을 받았던 거예요. 김정일이 74년 2월에 후계자로 내정되고 공식화됐는데도 나는 언제 이거 한번 해먹는 거지 이러고 있었다는 이제 이런 관측의 연장선상에서 아버지가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저렇게 남쪽하고 이렇게 되면 나한테는 국물도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혹은 죽도록 방치했다는 거 이런 건데 요양산 특각에 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준비 문건들 검토하고 있는데 심장 쇼크가 왔는데도 김정일이 방치했다. 그래서 죽었다 이게 있고 뒤늦게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의 주치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뭐 휴가를 보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결국은 응급조치를 못해서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확실히 남조선 동무들이 드라마는 잘 씁니다. 아니 그럴싸하긴 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 가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 이 김정은처럼 뭐 후계자가 갑작스럽게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무려 후계자 수업 그 20년이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의심받을 텐데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유명하긴 유명한 근거가 있나 봐요. 북한 안에서도 우리끼리 수근수근했거든요. 김정일이 이제 수련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수련님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막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 손 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김일성이 전화를 받다가 이렇게 딱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갔다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또 너무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본 게 아니야. 뒷목 잡고 넘어가는 거. 뒷목 잡고 딱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저도 뭐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아버지도 여기 일호일부에 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여기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항상 갔다고요? 묘양산에? 같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83년인가 그때부터 김정일이한테 거의 모든 그런 권력을 다 넘겨주고 이때부터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늙음하게 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7월 5일, 7월 6일 이때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담배를 굉장히 엄청 많이 피웠대요. 원래 김종일이가 그 주치의사들 보고 무조건 통제하라. 그래서
이제 담배를 쭉 피우고 풀 때마다 한두 대씩 허위병들이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이때는 계속 담배 달라고 했는데 안 주게 되면 아이 빨리 담배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속상한 일이 계속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김일성 사망을 둘러싼 논란들이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입수해가지고 서울에 보고한 문건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게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불가리아. 예, 여기에 보면 김정일과의 심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 흥분 상태에서 수면 중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베트남, 북한과 친했던 이런 국가들보다 더 사실 불가리아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김일성의 아들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그 미남. 김일성이 사망하기 몇 개월 전까지 불가리아 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불가리아 대사관의 대북 정보가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김평일의 정보를 평소에 갖고 있던 불가리아의 외교관들이라든가 현지의 북한 연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김일성 사망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비밀 해제된 문서를 보면 아마 짭정은이 푸틴한테 굉장히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겼어요. 러시아에 관련된 문건을 들고 왔습니다.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당국이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본국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러시아에 관련된 문건을 들고 왔습니다.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당국이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본국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활함으로 치자면 결코 그의 아버지에 뒤지지 않아. 김정일 그가 음모를 꾸밀 수도 있겠으나 그는 그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수완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 일당들이 수령에 대해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러시아가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당시 이제 우리나라 러시아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거예요. 느리다. 즉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옆 나라 러시아는 이거는 김정일은 교활하긴 하지만 그럴 만한 위인은 못 되고 군부 내에서 암살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시사하고 있는 거죠. 옐친이라고 이제 술 굉장히 좋아하는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의 불곰이라고 하는. 아니 근데 이때 그 보리스 옐친이 이제 그 집권을 한 다음에 굉장히 친미적인 정책을 펼쳐요. 갑자기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러시아 경제가 막말로 진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돌아가 이제 러시아 경제 폭망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와 손잡기 위해 가지고 옐친 대통령이 당시 YS 김영삼 대통령한테 뭘 넘겼냐면 소련 시대 때 만들어졌던 외교 기밀 문서를 다 넘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25 전쟁은 김일성이 남침을 한 거다라는 소련 측의 비밀 자료까지 YS에게 넘겨버리거든요. 이때 북한의 배신감은 이마저마하게 그때 옐친이 뭐 했냐면은 야 우리 구소련 당시에 빌려줬던 빚 지금 당장 갚아. 현찰로. 10억 루블? 그래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옐친이 돈 다 갚으라고 현찰로 이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분석하는 그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어찌됐건 이 북한은 워낙에 폐쇄적이고 이제 은둔과 비밀의 나라니까 그 음모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처럼 김일성의 죽음에 의문을 가졌던 나라가 과연 러시아만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또 나름대로 북한하고 관계를 갖고 있던 인도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도가? 김일성의 사망이 북한 내부에 이번에는 권력 투쟁의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일을 이제 그 당시 후계자로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위험하고 괴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결정적인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일을 만난 중국 러시아인은 김정일이 고압적이고 고립됐고 아첨꾼에 둘러싸여서 꼬냑과 더닐 담배 맞네. 그리고 미녀들을 탐닉하고 있고 너무 정확하네. 기쁨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인도 대단해. 그래서 이게 외교관을 초청해서 리셉션을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옆에서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지켜보는 약간 좀 이상한 이런 성향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사우디 문건에서도 등장합니다. 지금 제가 이 우리 사우디 대사가 당시 우리 본국에 보낸 문건을 들고 왔는데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파울 플레이, 그러니까 반칙이라는 거죠. 파울 플레이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CIA 간부들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 김일성이 카터를 만나서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순순히 동의하고 급물살을 타는 것에 뭔가 불만을 갖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 내부 세력, 특히 일부 어떤 군 내의 강경파들에 의해서 제거된 것이 아니냐라고 사우디 당국은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우디가 분석하기에 김일성의 시신을 검시했다는 것,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라에 검시를 굳이 했다는 건 북한과 같은 유교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의심스러우니까 검시를 해봤던 건 아니냐, 그 유교 사회에서 라고 사우디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CIA도 이 암살 가능성이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미국도 혹시 암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음 후계자인 김정일을 좀 분석을 하는 외교 문건을 좀 생성을 했는데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오래 못 간다고 봤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주일 미국 대사였던 그 월터 먼데일 전 부통령, 굉장히 거물급 대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김정일은 약간 멍청하고 루피하고 약간 애 같다, 차일디시하다. 지도자로서는 그 자질이 좀 부족하고 게다가 카리스마도 없고 경제난까지 겹쳤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것이다. 앞으로의 가태 반전은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예측 불가능이란 말이죠. 당시 그 김정일을 무능하다고 판단한 건 미국만이 아니었는데요. 네. 주 프랑스 대사관에서 보고하는 그 문건을 좀 보자면은 네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김정일의 체제로 권력 이양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대량 그러니까 탈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자기들끼리는 뭐 문학예술의 천재라고 하지만은 바깥에서는 그 1976년에 판문점 도끼만의 사건이 있었죠. 아, 그렇죠.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84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웅산 사태 있었죠. 그다음에 88년, 87년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의 배후로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스위스 쪽인데 스위스 쪽에 그 동향을 갖다 보고한 문건이 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미치광이 머릿속을 아무도 알 수 없어. 세다 이거. 스위스 세다.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에서는 뭐 김정일이 엄청나게 천재다, 뭐 다양한 방면에서 소질을 보이고 있다라고 막 선전을 하지만 실제로 서방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서부극과 이태리 포르노 광이래요. 그래서 한 2만 점 정도를 갖다 모았다라고 하고요. 슈퍼카 내지는 스포츠카 수집 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생활을 즐기는 미치광이 수수께끼의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각국의 언론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게 틀린 것만은 아닌 게 이집트 문건을 찾아보게 되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북한을 방문했었거든요. 4차례나? 예. 그리고 또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사망하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김일성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부담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한국과의 수교를 제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정확한 분석이 맞았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1년 후인 1995년 4월에 진짜 이집트하고 한국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야, 어찌되건 1994년도인데 김일성의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과 그 예측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지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전 비밀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어쨌든 간에 통일을 염원했던 이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과거와 지금 비밀 문건 보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진짜 우리 사이는 뭐가 좋아진 게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